빨간 통만 기억해. 다이어트 성공은 푸드올로지.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파리 봉마르쉐 백화점 남성관 매출 1위를 기록한 세계를 사로잡은 패션 디자이너 우리 우영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패션 디자이너 우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희한테는 이제 솔리드 업무로도 좀 굉장히 좀 알려진. 제가 방배동 솔리드 업무에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분이셨구나. 예. 제가 그 시상식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12개월 할부로. 예. 조용한 데서 나한테 할 얘기라는 게 뭐야, 진석 씨? 여기서 얘기해봐. 실은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저는 이제 6개월 할부로 저보다 좀 사정이 나았네요. 솔리드 옷물은 입고 이제 형 결혼식에 제 결혼식에 솔리드 업무 입고 오셨어요? 네네네네. 사실 제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는 영미 누나로 통했었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네. 제가 일단 우영미 디자이너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1988년 남선복 브랜드 솔리드 업무와 2002년 우영미를 론칭을 하셨고요. 브랜드 우영미로 파리에 진출 후에 매년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고요. 2011년 대한민국 최초로 파리 의상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셨고 2020년 세계 최고의 명품 백화점이라 불리는 파리 봉마르쉐 남성관에서 연매출 1위를 기록한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사랑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예. 근데 저희는 사실 원래 계속 줄곧 1등을 하고는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냥 그걸 별로 이렇게 큰 홍보하진 않아요. 네, 홍보를 못했었죠.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게 알려져서 근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연락 들었는데 10월 달에도 저희가 1등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사실 우리 그 디자이너 선생님 오늘 이제 이렇게 직접 뵌 건 처음입니다만 들어오시는 느낌, 자켓을 어깨에다 걸치고 물론 패션일 수 있지만 그만큼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대충 얼추 짐작이 좀 갑니다. 아니 이게 봉마르쉐 백화점이 어떤 곳인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예,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아마 오픈한 굉장히 유서 깊은 백화점이고요.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럭셔리 백화점이고 전 세계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입점하려고 엄청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정말 전쟁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입점이 돼 있는 그 그렇죠. 남성관에서 1위를 기록을 하셨다는 거는 그야말로 올림픽 금메달인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죄송한데 맞습니다. 혹시 오늘 선생님 만나 뵙고 네네. 할인 받으려고 지금 할인 안 받고 그냥 어디 근데 가서 왜 그냥 토크를 여기를 안 보고 자꾸 예. 우영미 선생님을 보고 아이고, 세계 선수권 대회 1위다 이렇게 네. 좀 표현해보고 싶어요. 세계 선수 파리 패션 위크라는 게 전 세계의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 기간 동안에 바이어, 기자분, 패션 모델분 모든 그러니까 패션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파리로 다 모여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결정되는 그런. 이게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파리에 간다고 모두 이렇게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컬렉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리 그 패션 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스케줄에 들어가야만.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 패션 위크가 5일간 하거든요. 네네. 5일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단위로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쇼가. 그게 이제 공식 스케줄인데 그 시간에 바이어와 프레스가 보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협회에다가 얘기해서 저는 처음부터 정식 스케줄을 받았죠. 정식 스케줄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영화배우 강동원 씨가 네. 저랑 같이 모델로 파리에 같이 갔었거든요. 강동원 씨가. 네. 근데 이제 강동원 씨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프로페셔널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백스테이지에서 좀 약간 긴장하고 떨더라고요. 그래서 동원 씨 왜 이렇게 긴장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저 혼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제 심정이 그랬었거든요. 떨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형편이 없다 그럴까 봐 그게 제일 겁났죠. 이걸 갖고 왜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할까 봐.
한국에서는 이제 그 패션쇼를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이제 뭐 모델 에이전시 같은 데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모델은 모델대로 따로, 뭐 이거 설치는 설치대로 따로, 조명은 조명대로 따로, 심지어는 관람객이 앉는 의자를 놓는 거는 또 따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 이걸 이렇게 놓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의자 줄만 맞추는 게 자기 잡이라고 딱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 세분화돼 있고 누가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를 못 해주는 거, 그리고 뭐 리허설도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뭐 말도 못 했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머리 완전히 피투성이었어요. 정말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정식으로는 데뷔를 했지만 몇 년을 하는 동안에 많이 제 스케줄을 뺏겼어요. 이제 협회에서 저를 언제 하라고 했는데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 시간에? 자리를 좋아 보이면 우영미 시간 내가 가질게. 뭐 디올이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시간 뺏어간 거죠. 그럼 저는 인비테이션을 다 찍어놨는데 이걸 어째요? 그래서 새로 거기 가서 막 인비테이션 찍고 또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서 디올하우스에서 저한테 뭐 사과의 꽃도 보내고 꽃다발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꽃다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모델 캐스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그 빅브랜드 뒤에 이제 시간이 잡혔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루이비통이면 루이비통, 디올이면 디올 이런 데서 이제 모델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을 저희가 못 쓰는 거예요. 그 익스클루시브로 해서 얘는 우리만 쓸 거니까 다른 사람 못 쓰게. 근데 저희는 실컷 피팅을 그 친구한테 다 해놨는데 하기 전날 안 돼 이러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럼 저희는 또 새로 또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요. 모델이 갑자기 그 전 쇼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모델이 제 시간에 못 온 거죠. 보통 쇼하고 쇼 사이에 모델들을 오토바이에다 묶어서 이렇게 델리버리를 해주거든요. 정말 택배 상자 묶듯이 딱 태워가지고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배달해 주는데 그 백스테이지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날랑 데려다가 앉혀갖고 막 메이크업을 하고 막 헤어하던 걔가 갑자기 자기는 여기 모델이 아니라 그래. 다른 사람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 피팅 같은 게 하나도 안 맞고 그런 일부터 뭐 빅브랜드는 엄청난 자금과 조직과 이것도 거기 자기네 홈그라운드고 이 막강한 걸 쏟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비집고 들어가서 저희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진짜 이 처절함을 말할 수 없었죠. 아니 그럼 이제 그 패션쇼를 하시고 그 매장을 파리에 바로 내셨습니까? 근데 이제 첫 쇼를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그 했더니 정말 뭐 프레스하고 바이어가 몇이나 왔겠어요. 아침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그래서 뭐 약간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르피가로라고 그 파리에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죠. 거기서 그 전날 있었던 패션쇼에 쫙 리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뭐 아시아 비주류에서 온 신인들은 별로 이렇게 언급조차 안 하는데 이름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봤더니 이 디자이너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그 많은 그 프로페셔널한 그 경지에 와 있다. 왜 매장을 안 여는지 모르겠다. 그 기자분께서 그렇게 조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런 든든한 응원 같고 제가 아직도 그럴 때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여기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기사를 듣고 파리라는 낯선 땅에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바이어가 몰려드는 쇼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찾아가서 나 이런 디자이너고 이런 쇼를 했는데 내가 여기 입점했으면 좋겠다.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 게 이제 저를 앉혀놓고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그냥 한국이 어딘지를 알아? 이렇게 옆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면서 거기도 하이 패션이 있대? 뭐 이런 식의 제가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뭐 알았다. 우리가 고려해 볼게. 뭐 그러면서 자꾸 이제 3번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 사실 K컬처라고 해서 BTS도 있고 맞아요. 뭐 이제 뭐 영화, 대단하죠. 뭐 드라마 뭐 대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저를 구박했던 쇼룸에서 어렵사리 들어갔어요. 3년 만에 들어갔는데 입지가 거기서 이제 구석에 있다가 점점 이제 해마다 성과가 좋으니까 전진 배치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쇼룸을 나왔어요. 그래요? 예, 저 쇼룸 대표들이 저를 붙잡고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마다무 생각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예, 그때 제가 한편 통쾌하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구박하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네. 게다가 제가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느꼈던 거는 얼마 전에 그 제가 해외 유명한 바이오와 프레스를 솔리도무 30주년을 통해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 이제 와서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남자가 멋있느냐. 그들의 요즘 그 공통된- 되게 멋있는 분이 진짜 많아요. 공통된 네. 말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맞아요. 너무너무 멋있다. 어떤 아시아권을 가봐도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입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마담은 너 때문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는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그래서 뭐 나쁜 맞는 말이다 뭐 이렇게 그럼요. 그럼 아니 왜냐면 예. 제가 패션위크 한 번 갔잖아요. 촬영 때문에 갔을 때 Where from 코리아 했더니 우영미 딱 바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패션위크 가서 한국이다 하면 야, 할인을 몇 프로예요? 요거 사이즈가 제 사이즈가 혹시나 가실 때 너무 이뻐가지고 야, 너무 뭐 좋겠지. 수많은 CEO가 나오셨지만 이렇게까지 조셉이 예, 아무튼 저는 나는 옆에 비서분인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찰싹 달라붙었다 이런 표현이 어떨? 진짜. 패션을 좋아하시죠. 저는 선생님의 시간을 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너무 멋진 말이네. 진짜 저는 그 디자이너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잊는다고 생각을 하지 옷을 잊는다고 생각 안 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 예.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엄청 뭐 멋쟁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잘 살았던 건 절대로 아니고요.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유산을 주셨냐면 생활이 풍족하지 않고 뭐 그다음 달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뭔가에 돈이 생기면 나가서 꽃병을 사오세요. 꽃병이요. 예, 철없는 꽃병이요? 꽃병,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데코를 하는 굉장히 근사한 그릇,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쌀을 사야 되는데 꽃병을 사오시니까. 쌀 대신에 꽃병을 사온다든가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철이 없으셨어요. 근데도 이야, 참 정말. 60년대인데 아침마다 로브를 입으시고 예. 커피를 그라인드에 갈아서 드셨다고. 아.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으로 집에 잡지가 있어도 항상 뭐 유럽의 어딘가에서 온 보그나 엘르나 뭐 진짜 마리코 그 당시에요? 저희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트레이닝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뭔가 나 진짜 패션 디자이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드셨다고요. 그 당시에 오사카라는 일본의 도시가 엄청나게 이제 패션의 중심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영 패션 디자이너 컨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이제 많은 그 테스트를 거쳐서 가게 뽑혔어요. 근데 오. 옷을 준비를 해서 거기 가봤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 심사위원으로 전 세계에 유명한 뭐 이세이 미야케, 뭐 미소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심사위원으로 와. 야, 미소니 네. 그분도 계시고요. 네, 저는 잡지로만 뵀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다 있고 저는 이제 얼떨결에 그 쇼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3등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제 스스로 내가 어쩌면 재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될 수 있겠다 나도. 네. 그 컬렉션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브랜드들이 보통 한 얼마 정도 준비를 합니까? 6개월이요. 정확하게 6개월이고 저희는 정확하게 1년 전에 컬렉션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한테 오는 거는 1년 전에. 그렇죠. 1년 전에 생각이 그 1년 뒤에 가는 거죠. 와. 패딩 베스트 봐주시면 되고요. 소재는 저희 바트 메이드 사용이고 화상 패널 파우치 트렌드를 그래서 미리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계가 이게 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그거거든요. 트렌드가 과연 무엇이냐. 트렌드를 쫓아가면 벌써 늦고 내가 뭔가 트렌드를 선점해야 되는데 과연 이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특히 패션은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약간 살아있는 생물체 같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느껴요. 맞아요. 계속 진화를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안테나를 세워놔요. 트렌드라는 거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를 계속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거를 다 보죠. 다 보고 그 순간 뭐가 저한테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안테나에 꽂히는 거. 그걸 계속 이제 미는 거죠. 혹시 그러면 아차 이번 시즌 트렌드 내가 약간 비껴나갔다 하는 그럴 수도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메가 트렌드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한 40년 옷을 했는데 트렌드가 나랑 맞는 트렌드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패션이 파도 타기, 서핑 하는 거, 서핑하는 거는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랑 다른 어떤 트렌드가 밀려오면 그때는 어쨌든 납작 엎드려서 자연히 이렇게 타고 또 나랑 맞는 트렌드 좋은 파도가 와서 나를 띄워줄 땐 또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가 딱 이거를 키를 딱 잡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파도는 타대.